선명, 원격, 평생기권 성명학 강사 허상석 인사 올립니다. 현재 동방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 재학 중에 있으며 우덕연구소와 한국자연풍수지리연구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도에 성명학을 책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름을 개명하는 편도 좋지만 코를 가져서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거나 또는 지인들과 즐거운 생활, 사회생활의 직장 동료들로부터의 즐거운 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성명학을 연구하고 또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분들을 정말로 환영하며 이 강의를 듣고 자신도 이름을 지어서 지인과 가족에 널리 분포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성명하게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두 번,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자꾸 들어서 익히다 보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성명은 이렇게 져야 된다는 확고한 관념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명은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라는 이유람 선생님의 그런 말처럼 이름은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격에 맞고 음향의 조화에 맞는 그런 이름을 짓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뭐 조금 안다고 그냥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철학의 의미를 가지고 자기 주체성과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명을 한다든지 호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1강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성묘학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묘학은 이름을 구성하는 문자, 획수, 음양, 오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의 기운과 사회 성향, 사회적 상징성을 연구하는 동양 철학의 응용 학문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름을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품성, 이성과 사회적 역할을 담는 상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름을 짓는 과정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와 철학,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중요한 과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항렬이라는 그런 문자 체계를 가졌습니다. 서시면 뭐 원자라든지 석자라든지 돌림자를 썼습니다. 그것은 오행의 상생 원리로 적고 또 다른 집안들도 모두 항렬이라는 중요한 이름으로 문자 체계를 해서 그 집안의 보존과 발전을 기원하였습니다. 약 3천여 년 전 중국 은나라 각골 문자에서 성묘학 사성자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골 문자는 거북이 등병증과 짐승의 뼈에 새겨진 글자를 새겨서 점친 기둥을 점친 문자입니다. 당시 문자에는 하늘의 뜻이 전달되는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였습니다. 문자에서는 생명력과 기운이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문자관의 이름에도 적용되어 사람의 존재와 운명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되면서 성명학의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라함과 맞이하여 그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언약의 이정표적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문자 그대로 존귀한 아버지, 개인적 단위, 가문 내 높은 인물을 뜻하였으나
언약의 소명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위대한 조상이라는 세계적 차원으로 신분의 사명과 한계의 원대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사라 역시 본래 사례는 나의 여주인이라는 부부 관계 내 사적인 기품과 존중에 국한된 소극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으나 계명된 사라는 왕권 여성을 넘어서 열국의 공주, 곧 민족의 보편적인 어머니, 전형적인 가치 영역으로 역사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기타 계명 사례를 살펴보면 연예인들이 계명된 사례입니다. 강타부터 혜은이까지 아주 많죠. 이보다도 또 더 많습니다. 왜 계명을 했을까요? 자기 본명보다는 남들에게 친숙하게 이미지가 있는 이름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계명을 한 것입니다. 계명 결과 사람들의 참다운 이름이 드높여져 유명한 배우라든지 연예인으로서 성장해서 인기를 누리고 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람이 태진아입니다. 태진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진아는 19년 12월 3일 아침마당에 파이어 초대석에 참가해요. 태진아가 본명 이름을 조방현이라는 이름을 밝혔습니다. 태진아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개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개명했느냐? 그때 한참 여우의 캐릭터인 태연실이라는 태자와 인기 가수인 남진의 남자, 나훈아의 아자, 유명한 이름은 세 개를 선택하여 개명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조방현, 아주 촌스럽다는 이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유명한 이름을 세 가지로 해서 그 후 가수 생활로 하면서 크게 성공한 사례입니다. 임시완 역시 이문제였으나 아이돌 연습 시절에 어머니가 점집 직원으로서 장차 대중예술가로서의 성공과 심미적 세인이 될 도모하기 위해서 받아온 이름을 바탕으로 법원 개명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연기파 배우로 우뚝 서는 그런 이름으로서 성공을 가진 사례로 보여집니다. 권위 역시 마찬가지죠. 한번 보시죠.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죠. 무려 데뷔 후 6년 동안 본명인 권세인으로 꾸준히 활동했으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2년 현재 권위로 개명한 직후 광고 모델로 영화 명락 등 굵직한 메이저 대표적인 로 만나 인생 역전의 대역할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개명하여 큰 활약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입니다. 자기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 그 이름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많이 불려질수록 인기라든지 자기 성향에 맞는 이름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사례입니다. 굉장히 많죠. 1983년 MBC의 김용현은 김바위, 롯데 나종덕은 나균환. 여기에 2009년 롯데 송강민 선수가 손아섭으로 이름을 개명하였습니다. 잠시 개명에 대한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롯데 손아섭 선수의 개명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송강민, 한동민, 김영민, 장효훈 이름을 바꾸고 활약, 개명 선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2022년도 개명 신청한 그런 자리이죠. 개명 대박 1호 손아섭 롯데 개명열풍을 불러와. 어떻게 개명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2009년 송강민은
입단한 지 3년 차가 된 유망주 외야수였습니다. 2차 라운드도 높은 순번에 지명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인정받아 꾸준히 1군 무대에 진출했다. 2008년 80경기에 출전해 타율 4할 3리에 기록했고 곧 주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09년 1월 성공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손아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했다. 어머니가 장명서에서 직접 받아온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쓰면 부상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굳은 말을 듣고 개명을 결심했다. 2009년 지침했지만 2010년 손아섭은 국가대표위에서의 자리 잡는다. 연봉 대폭 상승했고 국가대표로도 뽑히는 대한민국 대표위에서가 됐다. 2차례에 걸쳐 FA 대별 트리더블 중 160원, 62원에 달하는 돈을 벌기도 했다. 손아섭이 개명 후 대성공한 롯데의 개명 열풍을 불러들였다. 성적이 절박한 선수들이 한두 명씩 개방을 시작했다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아섭이라고 바꿔보자는 이름이 있죠. 땅 위에서 최고의 아이라는 이름을 아섭으로 설명,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우뚝 선 선수죠. 개명이 중요하다는 그런 실질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름들이 야구 선수들끼리 서로 회자되어 개명 열풍을 가져왔습니다. 상업적인 예명 활동으로 브랜딩한 사례 찬빈, 하정우, 한예슬. 한예슬의 경우 미국 이민 시절 생활했던 쓰던 본명 레슬리 킴을 기반으로 한글 이름을 게시하여 성까지 이에 교체하여 발음으로 쉽고 독특한 리듬감이 생기며 한 매력적으로 케이스입니다. 문자학과 성명학입니다. 한나라 시대 허신은 설문해제를 편찬하여 한자의 구조와 생성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설문해제는 최초의 한자 자전이자 문자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글자의 형성과 의미를 자연의 원리에 연결을 하여 설명했습니다. 성명학에서는 이름을 분석할 때 글자의 의미뿐만 아니라 부수, 구조, 상징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특히 자원의행은 한자의 형성과 부수에서 오행의 속성까지 분류하여 이름으로 문자학의 발전은 성명학의 중요한 이론적인 이유입니다. 특히나 한글은 파동의 원리에 있어서 이름을 오행의 상생, 목, 화, 토, 금, 수의 상생의 원리로서 이름을 짓는다. 성, 명자 첫자, 명자 두자, 서, 상, 석 할 때 명자 첫자인 상은 중심 명운이 되기도 합니다. 이유람 선생님이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에서 중심 이름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한글 이름, 불려지는 이름이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상생으로도 되기도 하고 상극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에 따른 시비가 걸립니다. 즐거움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명학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습득하여 스스로 이름을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까요? 설문해제가 성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획수 계산법을 만들었다. 발음 오행을 정리하였다. 한자의 구조와 의미를 체계하여 문자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사주 성명을 창시하였다.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번 아닙니다. 3번. 한자의 구조와 의미를 체계하여 문자의 기초가 되었다. 설문해자, 성명학의 그런 영향입니다. 성명학의 형성 과정입니다. 갑골문, 문자, 자원후의 현대사의 성명학이 흐름이 성명학의 발전의 과정입니다.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은나라 시대는 갓불 문자를 사용했으며 문자, 숭배 사상이 시작되었죠. 한나라에서는 설문해제를 편찬하여 문자역이 체계화되었습니다. 송명시대에 음양오행, 명리학이 발전하여 성리학, 명학의 이론적이 정립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사실상 성명학에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지 음양의 원리와 명리학, 사주팔자의 원리가 적용되었던 시기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는 다양한 분석법을 합니다. 뭐 오행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사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을 해서 실용적 성명학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름은 간단한 지식 가지고는 짓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구하여 하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음양의 조화, 사주의 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특히 태어난 운이 어떠냐의 선천적인 운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운으로 이루어지는 성명, 성명 갖고도 보완이 다 안 되면 아홉 또는 여러 가지 이름을 써 자기를 주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음양오행과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명학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반은 우주 만물이 음과 양, 목화, 토, 금, 수, 오행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이므로 이름도 음양과 오행의 기운이 존재하며 이름 속 오행의 조화와 균형의 개인의 성향과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오행이란 무엇인가? 목, 화, 토, 금, 수. 목의 상징은 성장, 발전,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화는 열정, 명예, 적극성의 의미를 가집니다. 토는 안정, 신뢰, 조화. 금은 결단, 질서, 책임의 의미를 합니다. 수는 지혜, 위연, 학문입니다. 목은 무엇입니까? 긴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화는 무엇입니까? 불꽃을 연상하십니다. 그래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는 무엇입니까? 평평하고 넓은 땅을 얘기합니다. 안정을 얘기합니다. 금은 무엇입니까? 단단한 거죠. 결단을 얘기합니다. 질서와 책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수는 뭡니까? 물이라는 거죠. 부드러움, 지혜입니다. 이런 유연성을 뜻하는 것이죠. 지역과의 변천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이름이 양의 지설이라고 하여 음과 양의 조화가 자연 법칙으로 우주의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한다. 역이 변화하는 것이죠. 변화할 역. 성명도 이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지속되는 기원으로 이름은 선천적인 사주와 조화를 이루며 삶의 방향을 구원한다고 봤습니다. 중요하시죠. 사주, 태어난 생년월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이름을 음양과 오행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균형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크게 되는 이름,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느냐에 따라서 균형 있는 이름을 음양과 오행의 조화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륭화복이 생기지 않도록 평범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름은 인간의 인격과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공자의 정명사상, 명불, 언불순,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바로 설 수 없고 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회 질서 또한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이름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도덕성,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상징성입니다. 그 사람의 주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사람들의 이름이 바르게 되었을 때 바른 사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조선시대의 성명문화, 본명은 공식적인, 흔히 불리는 이름이죠. 자는 성인이 된 이후에 사용하는 이름으로, 호는 학문과 품을 상징하는 별칭입니다. 저는 호를 많이 지어줍니다. 중심임이 호의 첫 자에 있어 그 운을 이끌어갑니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첫 자에 식상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넣어주고, 재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호의 첫째에 재성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관직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첫째에 관성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러 일을 한 후덕한 사람 같으면 첫째에 인성을 넣어줍니다. 십성 가운데 성을 이렇게 주어줘서 그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뜻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시호는 사람이 죽은 후에 이름이 내려지는 거죠. 조선시대엔 특히 학자, 가문의 질서와 전통을 개성하는 글자죠. 그 이름은 오행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글자는 명자 첫자나 명자 두자 왔다 갔다 하면서 지을 수도 있고 내려가면서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돌림자라고도 흔히 이야기합니다. 집안의 돌림자. 상생의 원리로 오행의 상생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학렬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자식이 상생하고 자식으로부터 손자가 상생하는 그런 구조체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가문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학년문자가 체계화되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한번 볼까요? 김정은 선생은 자는 원춘. 그래서 평생 학문과 예술 세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호를 사용했습니다. 호는 완당, 예당, 시암, 관, 농장이, 천축, 호 등 해서 한 200여 개를 썼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호를 쓴 것이 추사입니다. 이렇게 그 시대에 맞는 그 운에 맞는 그런 이름을, 그런 호를 쓰는 것이죠. 사주팔자에 대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년마다 돌아오죠. 또 세운이라는 건 1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럼 사주에 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강하느냐? 참 중요한 얘기죠. 그냥 흉이 생겼을 때 길도 되고 흉이 됩니다. 흉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 무엇인가? 호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부르고 쓰는 것입니다. 대운의 호가 대운의 10년이 운영되는 그 나쁜 기운이 있다면 목의 기운이 강하다 하려면 금의 기운으로 좀 설기시키는 호를 짓고, 화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수의 기운으로 억누러주는, 뭐 토의 기운, 뭐 이런 기운을 가지고 호를 지어서 세운과 대운의 기름이 겹쳤을 때 크게 기름을 다가오지 못하도록 좀 보완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들 뭐 왜 호를 짓느니, 왜 이름을 짓느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는 만큼 봤을 때 큰 흉이 돼서 나한테 죽을 운명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살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면, 조금 다치고 살 수 있다는 운명으로 뭐 호를 쓸 수 있는 것이죠. 돈 크게 안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지인으로부터 호를 줘줄 수 있으면, 내가 연구해서 호를 줘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덕을 베푸는 것이죠. 혁명학의 책입니다. 송나라와 명나라에 거치면서 음양오행론, 문자학, 성마학이 크게 발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명도 하나의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자원오행은 한자의 부수와 의미를, 문자의 오행을 분석하여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음령오행은 이름의 발음,
음의 기운을 분석하는 거죠. 상, 각, 지, 우, 토, 금, 수. 여기서는 상생의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대부분 근데 이름을 지으면 음양오행의 상생의 원리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획수가 많니, 뭐가 많니, 뭐 이름이 좋니, 많이 하는데 다 꽝입니다, 꽝. 음양오행이 맞지 않고는 그 파동의 원리가 맞지 않고는 그 이름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수리성묘학은 한자의 획수를 계산하여 기름하는 그런 구조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삼원오행은 천지인 구조로 기운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 원형이장은 성명의 전체 구조를 종합적으로 균형을 분석하는 그런 체계화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 성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사주와 이름의 조화를 분석하고 실용적인 장면과 계명에 적용합니다. 전통 철학과 현대 철학이 결합한 응용 학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부터 중국의 성명이 전려했으며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명리학, 풍수지리, 유교문화가 융합되어 한국적인 성명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오행은 한자의 부수와 의미를 통한 오행 분석이고 음영오행은 이름의 발음을 통한 오행 분석, 수리오행은 획수와 수리의 분석을 분석하고 삼원오행은 천진, 기운의 흐름, 원형이정은 성명 전체의 균형과 조화 분석, 사주성명학은 사주와 이름의 상호관, 음양론, 음양의 균형을 판단하는 것이고 오행론, 오행의 상생, 상극을 이것이 참 음양과 오행,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죠. 이것이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순행의 원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국에서 분화가 됩니다. 음양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상으로 분화가 되고 또 64개로 분해. 세상 만물의 원리가 지역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연의 순행 원리는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고 또 오행은 목화, 도, 금수. 나를 상생시키기도 하고 나를 극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관계. 이런 조화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음양과 오행의 조화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 성명에서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조화와 균형입니다. 그것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했을 때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현대 성명에서는 이름 하나만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인간의 삶은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가 함께 적용합니다. 사주는 선천적으로 태어난 기운이고 이름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기운입니다. 사주의 부족한 오행과 음양의 균형을 이루며 발음이 자연스럽고 품격 있고 성명의 의미가 바르고 긍정적이며 사회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선천적 사주를 부족한 기운을 분석하여 이름으로 보완하고 음양에 의한 오행의 조화를 균형 있게 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까요? 성명에서 좋은 이름이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음양의 균형. 둘째, 사주의 부족한 오행을 보완한다. 셋째, 사회적인 화력성. 넷째, 획수만 좋으면 충분하다. 무엇일까요? 4번, 획수만 좋으면 충분하다. 아니죠. 획수가 맞아야죠. 획수에도 좋은 획수와 나쁜 획수, 길과 흉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가려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성묘학은 문자와 음양오행, 주역, 명리학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자원오행과 한자의 의미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성묘학은 획수와 수리의 기름, 음양의 조화와 중시하였으며 실용적인 장명,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리 성묘학을 중심으로 사회적 성공과
실생활에서의 기준을 중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성명학은 중국 성명에 순응하면서 명리학과 유교문화를 결합하여 독자적인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사주를 보완하고 수리 음령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명은 전통과 현대 융합의 실용성과 사회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학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명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